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도구미 기법 중에서 가장 통합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과 측정에 많이 쓰이는 획득 가치 관리, 즉 earned value management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분야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좀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들에서는 획득 가치 관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작은 규모 그리고 아직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가 낮은 조직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런 중요한 도구미 기법에서 학습해두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소양을 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PMP 시험에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earned value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끝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earned value, 획득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획득 가치라는 말 자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획득 가치 관련해서 획득 가치가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1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1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이 전체 업무를 우리는 100원의 가치를 갖는 업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업무를 다 끝내면 100원의 가치만큼을 획득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원의 가치를 다 맞추면 100원의 가치를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50% 진척했다. 그럼 50% 찍게 되면 100원 중에서 50%인 50원의 가치만을 획득했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earned value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골치 아프고 어려운 개념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문제죠.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를 했습니다. 자, 6개월을 경과했는데 지금까지 원래 진척을 보니까 50%가 진척을 해야 되는데 한 80%쯤 진척했어요. 그리고 전체 기간을 뭐 2달이고 3달이고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앞당기고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좋은 성과냐라는 거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면 50% 정도의 계획이 돼 있는데 80%를 진척을 하면서 지금 계획보다 2개월을 앞당기고 있다 그러면은 뭐 좋은 성과가 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개월을 앞당기고 이렇게 진척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쓰기로 한 예산을 2배를 썼다. 2배를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써야 될 예산을 2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진척을 높였다.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많은 인력과 장비 이렇게 충분히 마음대로 동원해가지고 진척을 앞당기는 것은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정을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원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가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을 쓰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300원 밖에 안 썼다. 원래 계획을 보면 300원 밖에 안 썼네. 좋은 성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500원의 원가를 쓰기로 했는데 300원 밖에 이 시점까지 안 썼다라는 결과가 진척이 50%여야 되는데 뭐 30% 밖에 안 됐다. 돈은 적게 썼지만 원가는 적게 들었지만 진척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코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젝트에서는 올바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진척만 봐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죠. 단순하게 원가만 봐가지고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과 원가를 모두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지 올바른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 계획된 진척과 계획된 돈을 쓰는 게 정상적이겠지만은 좋은 성과라는 것은 뭐예요? 진척은 크고
원가는 적게 썼다 그러면 최상의 성과죠. 그런데 돈은 적게 쓰고 진척이 늦어졌다 그러면 원가가 적게 들어간 만큼 진척이 덜 된 거고요. 반대로 진척은 높은데 돈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다지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가와 일정에 대한 성과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일정이나 원가는 어떻습니까? 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뭘로 판단을 해요? 기간, 진척률 이런 걸로 판단을 하죠. 원가 같은 거는 뭐예요? 화폐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화폐 단위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앞당겼다, 어느 정도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갔다, 뭐 이런 판단을 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단위를 다른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위를 뭘로 통일시키냐? 일정 원가를 모두 가치, 즉 value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단위를 통일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earned value, 획득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도 가치로, 원가도 가치로. 근데 물론 가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나 원가를 모두 화폐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가치로 다 환산해서 쓴다라는 게 기본적인 획득 가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획득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획득 가치 관리에 대한 본격적으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런 한번 상황을 볼까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한쪽 벽에다가 블록담을 쌓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블록담을 쌓는데 몇 줄을 쌓느냐? 10줄을 쌓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형 블록으로 담을 쌓아 올리는 10줄을 쌓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줄을 쌓는 데는 며칠 걸리냐? 10일 걸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10일 걸린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요?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쳐 가지고 100만 원의 원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1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earned value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가 익숙해야지만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낯선 용어들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빨리빨리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영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참 10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earned value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BAC라고 부릅니다. BAC, 즉 budgeted at complete라고 얘기를 해요. budgeted at complete. 그래서 완료 시점의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AC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진 이 업무를 30% 진척됐다 그러면 30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획득했구나. 이게 바로 획득 가치라는 거죠. 자, 그 개념을 한번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인 5일차까지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5일차 상황. 그러면은 10일 중에서 5일차가 지났다는 것은 절반이죠. 진척률도 50%고 10줄 중에서 5줄을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5일차까지의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5일차까지 계획. 5일차까지 계획을 우리는 P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Planned Value, PV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은 계획된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계획된 가치. 자, 그러면
5일차까지니까 10일 중에서 5일차니까 절반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가치는 총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서 전체 100만 원 중에서 절반 50만 원의 가치가 계획돼 있다. 따로 생각하면 이제 진척률을 생각하면 10줄 중에서 5일차까지는 5줄을 쌓아야 되죠. 즉 50%가 진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전체 예산에서 진척률 50%인 0.5를 곱하면은 바로 그게 50만 원의 가치가 계획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치가 계획돼 있다. 그래서 가치가 계획돼 있다. 가치가 계획돼 있다. 가치가 계획돼 있다. 플랜드 밸류. 그래서 가치가 계획돼 있다는 플랜드 밸류로 상상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 5일차까지 상황은 실제 들어간 돈이에요. 실제 들어간 돈. 이거는 이제 계획된 가치고, 다시 말해서 계획된 가치. 그러면 실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득한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5일차까지는 어떻게 돼요? 5일차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인부가 서툴러요. 일이 서툴러 가지고 성과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줄을 쌓아야 되는데 4줄밖에 못 쌌어요. 그럼 4줄밖에 못 쌌으니까 진척률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중에서 40%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획득한 거죠. 획득. 40만 원의 가치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획득한 가치가 되고, 이거는 계획된 가치고 획득한 가치죠. 그래서 획득한 가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 제목인 earned valu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EV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arned value. 획득한 가치. 40%를 획득했다. 다시 정리하면 앞에는 50%를 계획했는데 40%를 획득했다. 그래서 예산에다 진척률을 곱하니까 바로 계획된 가치, earned and planned value. 획득한 가치, earned valu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들어간 돈은 얼마냐? 실제 들어간 돈. 자, 실제 들어간 돈을 생각을 해보죠. 자, 실제 들어간 돈은 실제 측정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사실은 얼마가 코스트가 발생했는지 실제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5일 동안 4줄을 쌓아 올리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2일 차쯤 돼갖고 추가 인력을 더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파트타임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실제 들어간 돈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실제 들어간 돈은 60만 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상적으로는 5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60만 원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실제 들어간 돈.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실제, actual, 돈, cos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earned value managemen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개념만 잡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planned value, 계획된 가치, earned value, 획득한 가치, 실제 들어간 돈. 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성과를 측정할 때는 이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먼저 계획보다 일정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원가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스케줄 베리언스, 약 줄여서 쓰겠습니다. 스케줄 베리언스. 그래서 일정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코스트 베리언스, 원가에 대한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성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과 원가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돈을 대신 많이 썼구나. 지금 일정이 늦어지는 대신 돈을 적게 쓰고 있구나. 돈도 적게 쓰고 일정도
앞당기는 아주 우수한 좋은 그 성과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놓고 판단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정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공식을 생각을 하면 되죠. 혹시라도 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 접하는 분들은 공식도 억지로 외우려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 모든 기준은 언드 밸류로부터 차이를 따진다. 즉 획득한 가치로부터 차이를 따진다. 그 획득한 가치로부터 차이를 따지는데, 획득한 가치를 먼저 쓰시고, 여기서 보면 스케줄하고 코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는 언드 밸류는 여기는 썼죠. 그러면 여기 보면 코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액추얼 코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스트 관련된 걸 여기다 코스트 관련된 건 코스트를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남았어요? 언드 밸류, 액추얼 코스트. 언드 밸류, 액추얼 코스트. 그 다음에 플랜드 밸류가 남았죠. 여기다 플랜드 밸류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언드 밸류가 지금 40이에요. 40에서 50을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40에서 액추얼 코스트 60을 빼니까 마이너스 20이에요. 즉 이것은 그 바로 일정에 대한 차이, 원가에 대한 차이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개념은 뭐예요? 40을 획득한 50이 계획되어 있는데 50이 계획되어 있는데 40을 획득했어요.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원래 40을 획득하는데 돈을 60을 썼어요. 40을 획득하는데 60을 썼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실제 40을 획득하고 50이 계획되어 있는데 40밖에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즉 늦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0을 획득하는데 돈은 60을 썼어요. 마이너스죠. 둘 다 나쁜 상황입니다. 즉 그래서 스케줄 베리언스나 코스트 베리언스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일정 상황도 나쁘고 원가 상황도 나쁘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언드 밸류를 8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80 마이너스 50 하면 30 플러스 30죠. 이거는 진척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80을 획득하는데 돈을 60 들어갔다면 20만큼 원가가 절감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때요? 나쁜 상황.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좋은 상황. 0이 나오면은 뭐예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만 알면 사실은 언드 밸류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난 겁니다. 별거 없죠, 문제. 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드 밸류를 보다 보면 또 골치 아픈 게 나와요. 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알고 보면 골치 아픈 것도 아니지만은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그렇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표현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우리말로 하면 스케줄 퍼포먼스라는 건 뭐예요? 성과죠. 인덱스, 지표. 일정 성과 지표.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서 원가 성과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대신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는 뭐냐면은 40 나누기 50 해서 0.8이 되고요. 이 밑에 거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로 하게 되면은 40 나누기 60에서 0.66, 0.67 이렇게 되죠. 그럼 왜 골치 아프게 이런 걸 또 만들었냐? 그냥 SEV, CV 이것만 하면 되지. SPI, CPI 이런 것도 또 머리 아프게 이런 거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용도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인데요. 이 값은 잘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는 50분의 4,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만약에 50이 계획되어 있는데 50을 획득했다면 50분의 50 그래서 값이 1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은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 나쁘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60을 획득하고 50이 계획돼 있다 그러면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겠죠. 이러면 좋은 성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지표를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우선 뭔가 성과를 보고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같은 경우도 있겠죠. 뭐 SPI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면은 기간별로 여기가 값이 1이에요. 여기가 1이라서 지난달은 1.2였어. 요번 때는 0.9야. 0.88이야.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그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지표를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가운데가 1입니다. 여기는 SPI고 여기는 CPI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둘 다 0.8, 0.67이다. 0.8, 0.67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준, 여기가 0.67, 0.8, 0.67이에요. 그러면 일정 상황은 나쁘고 원가도 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쪽으로 옮겨갔다. 즉 원가는 1보다 크고 일정은 1보다 작으니까 원가를 많이 들여서 일정을 원가를 적게 드리고 일정은 지금 늦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일정에 대한 거는 좋아요. 근데 원가에 대한 1보다 작게 되면 나쁩니다. 즉 원가를 많이 들여서 지금 일정을 단축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달에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일정에 대한 성과도 좋고 원가에 대한 성과도 좋구나, 돈도 적게 들여서 지금 일정을 앞당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할 때, 이런 어떤 트렌드, 성과에 대한 트렌드를 표현할 때 이런 많이 쓰는 그리기 위해서 숫자 1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걸 쓰는 이유는, SPI나 CPI 쓰는 이유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40만 원을 획득해서 50만 원의 계획은 마이너스 10만 원의 가치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획득했고 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똑같이 0.8이지만은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10%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러한 서로 다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이 숫자만 가지고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 숫자만 가지고.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이 정도 비율로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나타낼 용도로 언더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CPI나 SPI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CPI 같은 경우는 지표예요. 0.67이라는 지표인데, 이건 뭘 뜨냐면은, 뭘 의미하느냐면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생산성. 자, 생산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40을 획득하는데 돈을 60을 써야지 지금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생산성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이 비율로 하면은 만약에 나머지 작업이 지금 60이 남았어요. 100 중에서 지금 40을 획득했기 때문에 60이 남았는데, 그럼 60을 지금 획득하려면 돈이 얼마큼 필요해? 라는 것 예측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예측할 때 이 지표가 쓰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생산성, 40을 획득하려면 60을 돈을 써야지 되는 이러한 67%의 생산성을 가지려면 60 나머지 작업 40을 획득했으니까 60이 남았죠. 60을 획득하려면 60의 0.67 만큼이 더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 즉 이 추세로 나가려면, 이런 생산성으로 가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만큼 더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요거를 쓰이게 됩니다. 지금 요 대목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언더밸류드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측, 포캐스팅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적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100%, 100만 원이에요. 우리가 계획된 거.
여기가 10일에 걸쳐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차까지는 얼마예요? 5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4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아니 40만 원밖에 획득을 못한 거죠. 40만 원. 근데 돈은 얼마 썼어요? 6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는 PV, EV, AC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그 PV고 여기가 EV고 여기가 AC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 단순하게 보면은요, 여기 일정은 요만큼의 우리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크리티컬 패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정에 대한 양 자체, 업무의 양 자체가 이 정도 기간만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만큼의 기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로 S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바로 CV가 되는 거죠. Cost Variance, Schedule Variance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요, 원가가 얼마큼 필요하냐예요.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은 원래 계획보다 이만큼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지 됩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그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100이라는 전체초는 BAC라고 얘기했어요. BAC. 우리가 BAC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Budgeted at Complete, 완료 시점의 예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EAC라고 부릅니다. 즉 Estimate at Complete, 즉 완료 시점의 예산보다 얼마 더 들어갈지를 Estimate,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 시점 추정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EAC라는 것은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쓴 돈이 액츄얼 코스트죠. 지금까지 쓴 돈이 액츄얼 코스트예요. 거기다가 나머지 필요한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쓴 돈에다가 나머지 필요한 돈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estimate to complete 이렇게 표현하죠. estimate to complete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ETC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로 한 돈이 얼마큼 필요하냐.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C는 나와 있죠. 60이 나와 있어요. AC 나와 있기 때문에 ETC만 계산을 하면은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ETC라는 거, AC는 지금 60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라는 걸 예측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작업은 얼마 남았어요? 총 100이라는 작업량 중에서 40을 획득했어요. 지금 우리가 획득한 게 40이죠.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나머지 작업은 60이 남았죠. 나머지 작업이. 그러면은 실제 이 ETC를 어떻게 계산하냐? ETC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40을 획득했으니까 60이 넘었다. 즉 BAC에서 100에서 지금 earned value 40을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 60이 남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ETC가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앞으로 10을 획득하는 데는 10이라는 돈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그 돈만 쓰면 그만큼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60 남았으니까 나머지 작업 중 60 있으니까 60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앞에서 나왔던
CPI에 대한 개념이에요. CPI는 바로 뭐예요? 40을 획득하는데 돈이 60이 들어갔어요. 생산성이 67%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나머지 작업 60을 획득하는 데는 실제 60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비율을 이 생산성을 고려해서 그만큼 돈이 더 있어야지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40을 획득하는데 60에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5일차까지 하는데 이러한 생산성,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 하려면은 나머지 작업이 60이 남았죠. 60이 남았어요. 60이 남았으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을 들여서 60을 획득하는 생산성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 이 추세대로면 나머지 작업 60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360, 66이 36이죠. 는 40x. 그래서 x는 얼마예요? 여기다 40로는 여기를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90이 필요하다는 거죠. 90. 그래서 ETC가 얼마다? 90으로 계산한다. 60으로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60으로 90으로 계산한다. 여기가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EAC가 120인데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 150이 되는 거죠. 15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첫 번째 방식은 뭐래요? 원래 획득을 하려면 100을 쓰면 100을 획득한다. 100에 돈을 들이면 100을 획득한다는 그런 전제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러한 CPI 비율, 생산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다. 한다라면은 계속 진행한다면 60을 획득하는 데는 60이 필요한 게 아니라 90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그 책에 보면은 공식만 그냥 딸랑 나와 있어가지고 억지로 공식을 외우는데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언드 밸류예요. 6, 40은. 이건 액추얼 코스트죠. 40을 획득하는데 60에 돈을 들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작업, 얘가 나머지 작업이죠. 나머지 작업량인데 나머지 작업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예산에서 지금까지 획득한 거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가 들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곱하면은 AC, BAC 마이너스 EV는 EV 곱하기 ETC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하면 돼요? 얘를 여기로 옮겨서 ETC는 EV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 복잡하게 뭐 이런 걸 해 그러지만은 원리만 이해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공식이 뭐 여러분들 PMP 시험 볼 때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요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한 거죠. 자, 요 공식을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AC, EV 이렇게 돼 있죠. EV분의 AC 요걸 빼고, 그러면은 요걸 잘 보면 우리 아까 배웠던 CPI는 보면 뭐예요? EV 나누기 AC였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결론은 CPI분의 1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요거를 대신 CPI분의 1로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CPI분의 BAC 마이너스 E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작업량이 얼마야? 60 남았다. 그거를 0.67로 나누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CPI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0을 하는 데는 원래 CPI가 1이다. 즉 원가가 실제 100을 획득하려면 100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CPI가 1이죠. 1이면 그냥 60이 필요해요. 정확히 60이 필요한 경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러한 생산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나누면 결국은 얼마다? 90, 조금 아까 계산했던 90이 나온다라는 거죠. 90.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하면은 여기서 CPI라는 것, 즉 나머지 작업량을 CPI로 나누면 바로 90이 되는 게 ETC가 되는 거죠. 90. 그래서 60 플러스 90 하면은 150이라는 그러한 EAC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 포캐스트, 이 추세로 나가면은 원래 계획보다 얼마큼 더 돈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EAC를. 그래서 BAC에서. 그렇기 때문에 EAC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는 그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분모를 그 SPY, 지금 CPI만 하는데 여기다 곱하기 SPI 값이 해가지고 곱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지수와 원가 지수를 같이 고려하는 방법이죠. 지금은 두 번째 방식 뭐예요? CPI만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더밸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괜히 뒤에 공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앞부분은 쉽지만 이게 만약에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화면을 돌려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특히 제가 어렵게 공식을 막 유도한 거는 사실 공식 유도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시험 시간에 만약에 PMP 시험 보는데 공식이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이런 원리만 이해하고 또 원리를 이해하면은 훨씬 이 개념을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PMP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